자, 우리 이집트 미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뭐가 딱 떠오릅니까? 이집트 미술하면? 벽화가 떠오르죠? 그죠? 벽화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죠. 왜? 이집트 미술 딱 바라보시면 금방 우리 느끼시지만 사람을 다 옆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옆으로 그렸다는 표현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얼굴만 옆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한번 가볼까요? 얼굴만 옆으로 그리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요 눈을 한번 봐보세요. 눈은 여러분 옆눈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면 눈이에요? 진짜 신기한 거죠. 그죠? 얼굴은 옆 얼굴을 그렸는데 눈은 정면 얼굴. 얼굴은 옆 얼굴, 눈은 정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은 정면을 그린 거예요. 얼굴은 옆 얼굴을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은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거 옆이에요, 앞이에요? 그죠? 몸은 이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몸은 이건데 얼굴은 이렇게 돌리면서 눈가는 다시 이렇게 정면으로 그린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하체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하체도 한번 봐보죠. 그럼 하체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자, 왜 안 들어가니 너? 하체를 한번 가볼까요? 자, 하체를 가보시면은 이건 여러분 또 재밌는 건데 보세요. 상체는 앞을 가보였죠? 근데 하체는 여러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옆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체는 뭐 보시면은 하체는 다시 옆을 그리고 있어요. 옆을. 발을 보시면 더 명확하죠. 발을 바라보시면 더 명확하지만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미술에서 그린 걸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람 몸을 표현을 하면요. 이러고서 몸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정면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돌립니다. 완벽하게 돌린 다음에 다시 얼굴을 다시 돌려야 돼요. 이쪽으로 얼굴. 이거 뭐 뼈를 부러질 것 같습니다. 얼굴을 돌린 다음에 눈은 다 이렇게 자, 이러고 웃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 이집트 미술입니다. 자,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근데 어떤 아주 이제 재밌는 거는 뭐가 되느냐. 이 당시에는 그리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잘 못 그렸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그림을 그릴 줄 알았겠느냐. 뭐 해봤자 피라미드 만들고 전제 몇천 년 전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얼마나 어이없는지는 이거 한 번만 딱 바라보시면 아는 거죠. 왜? 이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미술의 시작이라고 보이는 알타미라 동굴벽화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어진 게 BC 15,000년 전입니다. 그럼 이집트보다도 여러분 몇 년 전이에요? 10,000년 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친구 나와서 그려보세요, 어르신. 네, 이렇게 못 그리실걸요? 네, 이게 발견됐을 때 사실은 어른들은 발견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동굴 굉장히 낮은 곳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린 목동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했는지 뭐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갖다 뭐 미술 전문가가 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미 노동이 분업이 발생한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역사 이론에 어울리진 않는 거죠. 왜? 노동 분업이라는 건 신석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청동기 넘어가야 나오는 건데 어쨌든 BC 15,000년 전에 그렸는데 뭐 이게 뭐 제사적 차원에서 그렸던 아니면 유의적 차원에서 그렸던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전문화된 노동이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C 15,000년 전에 동굴 살던 사람들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사는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게 그렸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그렸는지를 자 이제 비밀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그림만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이건 똑같은 건데요. 이집트 미술인데 네바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한번 확대해서 봐볼까요? 자, 그림 딱 바라보시면 정원인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 이 안에는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은 어디에서 바라본 거 같아요? 연못은 분명히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죠? 근데 위에서 바라봤는데 또 재밌는 건 뭐가 되느냐? 참 재밌는 거예요. 위에서 봤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본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치면은 수영장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수영장은 하늘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보는 시각은 여러분 이렇게 시각이 들어가 있죠. 근데 오리는 어떻게 놀고 있어요? 제가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리예요, 이게. 오리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보고 있죠. 됐죠? 이게 오리면 오리는 옆에서 본 걸 그렸죠? 연못은 위에서 본 걸 그렸죠. 그걸 동시에 담아내고 있죠. 가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서 이 그림도 한번 봐볼까요? 이건 어디서 본 거예요? 똑같이. 오리를 보는 시각하고 똑같죠. 옆에서 본 거죠. 이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쪽에서 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연못을 표현하는데 이 오리를 갖다가요, 우리 한번 한 시각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 위에서 봤습니다. 자, 이건 봐봅니다. 자, 사실 거위를 갖다 그릴 때,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제가 아까는 오리를 갖다 좀 우습게 그린 거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오리 아니겠습니까? 오리죠, 오리. 근데 이거는 시각이 한 시각이다, 두 시각이다. 두 시각이죠. 위에서 바라본 거, 하늘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 연못은. 그리고 오리는 어디서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옆에서 바라본 거죠. 근데 거꾸로 둘 다 하늘에서 바라본 걸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연못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리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끝이죠. 그죠? 그럼 이게 오리인지 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겁니다. 네.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거죠. 왜? 한 시각에서 똑같이 봤을 때는 그 사물의 본질적 속성까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시죠? 왜? 이거는 하늘에서 오리를 바라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오리를 바라보면 오리 대가리하고 오리 몸통 끝이죠. 네. 이게 어떤 오리 무슨 물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장 오리답게 볼 수 있는 건 뭐 했을 때 보는 거죠? 바로 오리를 옆에서 봤을 때 제일 오리답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 뭐예요, 이거? 친구 제 이거 뭐예요? 발림. 제자가 왜 그러세요? 발이라니요. 발림, 선생님의 발림.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발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죠. 이게 딱 잘라져 있으면. 여기서 그 시각에서 이걸 그린다 보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시각에서 이걸 그리면은, 그냥 이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여기 저쪽에서 이렇게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중심 딱 잡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냥 이런 하나의, 그냥 이거예요. 이게 발이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해 가시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면서 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온전히 표현하고자 할 때, 한 시선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을 제일 본질적으로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얼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면이 아니라 옆을 봤을 때, 저 옆을 한번 봐보세요. 제 코가 돋보이잖아요. 그죠? 수술한 거란 거 금방 눈치채셨어요? 자, 어쨌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 가시죠? 아, 옆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아, 저 사람의 코가 굉장히 높은 코구나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네. 눈은 옆으로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면으로 봐야지 되죠. 몸통은 옆으로 보면 어때요?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면으로 봤을 때 몸통이 제대로 살죠. 네. 그래서 다층적인 시각으로 그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그릴 때? 이해 가시죠? 발 모양은 어떻게 돼요? 하체는 옆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체는 뭘 해야 된다? 다시 상체는 웃지 마시고 상체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다시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고 눈동자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양식들은요, 사실 이집트 미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집트 미술에서 끝났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여러분 딱 보시면 여러분 누구 그림입니까? 누구 그림이죠? 네. 옆에 써 있죠. 다행이다. 그죠? 피카소잖아요. 피카소의 무슨 바다, 입체파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뒤에 우리 피카소 가면 이제 초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뭐예요? 이게 사람이 보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려놓은 겁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시각과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라본 시각을 한 그림 안에 표현해 준 거죠. 네, 피카소의 입체파, 현대미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집트 미술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피카소가 뭘 구현하고자 했다? 사물의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런 그림 하나가 아니라 오케이?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쳐서 한 그림에 나타나죠. 그랬을 때 그 사물의 무슨적 속성이, 본질적 속성이 훨씬 더 쉽게 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카소가 가지고 있었겠죠. 어쩌면 이집트 미술에서 본따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네. 이집트 미술이 그렇게 만만한 미술이 아니죠. 그죠? 네, 그렇게 그리기 쉬워서 그렸던 게 아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거꾸로 이집트 미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요. 이집트라는 건 이 당시에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 피라미드가 대표적으로 보죠. 피라미드가 뭐죠? 그게 무슨 물건이에요? 무덤. 예, 우리 어르신은 돌아가시면 나중에 이제 낙골당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뭐 화가 나요. 뭐 맞죠. 그죠? 저는 50년 지나면 흙이라니까요. 그죠? 설마 더 오래 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피라미드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카라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이런 보면은 이런 왕들의 그림 말고 조각상은 전명산으로 전부 다 투영이 됩니다. 그죠? 조각상은 옆으로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화에선 옆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조각상에선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 조각상은 그대로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입체적인 게 그대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림이라는 거는 입체가 아니죠. 입체를 평면에 담아야 되는 거고. 입체는 조각은 입체를 그대로 입체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왜곡이 발생할 필요가 없죠. 왜곡하지 않아도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반면에 그림에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입체를 평면화시켜야 되죠. 거기에 이집트인들의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정형화되고 패턴화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속성, 본질적 속성.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단 말이야. 하느님이 아니라 이 당시에 뭐가 되겠습니까? 태양신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태양신이 나를 갖다 이 당시에도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림으로 나를 표현할 때 아까 보였지만 발을 이렇게만 다 그렸어요. 그럼 태양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이렇게 그려야지만 태양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종교적 상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보면 딱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이게 왕과 왕비인데 예, 키가 똑같잖아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나와서 한번 서보세요. 저 옆에. 이럴 리가 없겠죠. 그죠? 어이가 없겠죠. 완전히. 근데 실제로 이렇게 키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제 보시면은 요거 보시면 이제 금방 나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쓱 가보면요. 요 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파라오는 인체 비율을 따질 때 키를 23.5로 봤을 때 전체 비율을 무릎까지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주 참 재밌는 거예요. 무릎까지가 7이에요. 무릎까지가 7이고 예, 전체가 23.5다. 무릎까지가 7이고요. 허리까지가 그리고 뭐다? 13이죠. 그 다음에 어깨까지가 뭐다? 19다. 여기 이제 여러분 모든 파라오는 이 비율을 따릅니다. 모든 파라오는 이 비율을 따르죠. 마치 우리 뒤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 세워놓고 돌렸죠. 그래서 인체의 비례와 균형을 갖다 탐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엔 이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파라오의 그림에는 다 이런 패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7, 13, 19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조각상도 똑같이 가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조각상도 이제 다시 보시면 7, 13, 19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그 비율을 따라갖고 어떤 왕이라면 실제로 그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 거 하지 않죠. 이번에는 왕은 그 정형화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그렇다 여러분? 실제로 왕만 이렇게 다뤘어요. 왕만. 이집트 미술이라는 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거죠. 왜? 이건 이제 이집트 미술관의 박물관에 있는 여자 노예라는 조각상인데 어때요? 아까 파라오처럼 그런 비율이 살아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에서 보라보면 이걸 더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벌써 가슴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세요. 이 뒤엔 더 야한 그림도 얼마나 많은데 좀 아유 천박스러워서 자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거 보시면 그렇지 않죠? 시각도 정명선이 있는 거 아니죠? 파라오는 전부 다 정면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 입체적이고 비율도 없고 이렇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았지만 어떤 종교성과 왕에 대한 신성성에 의해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집트 미술도 하나의 재밌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당시에는 어떤 봉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형화 문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그림 보시면 재밌겠지만 이건 딱 보시면은 이 표정 있잖아요. 딱 팔을 자를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요거는 딱 그림상 보면은 요거는 100만 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왜 발레에서도 어떤 동작들이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6바퀴 돌면 뭘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든지 저는 사실 뭐 잘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하나의 몸을 통해서 문자가 됐다. 하나의 상형 문자죠. 오케이?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이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셨을 때 딸아이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쟤네들은 다 왜 옆열구리야? 몸통은 앞이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집트 미술이고요. 그리스 로마 미술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조각상이 있죠? 자, 우리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조각상이 있는데 우리 여학생 또 왜 웃어요? 또 참 어이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두 조각상이 공통된 특징이 있죠? 네, 남자의 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지만, 자, 우리 거기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요. 자, 안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더 보게 되죠. 나중에 다비드 봐야 됩니다. 다비드도 볼 때 그때 실컷 보시고요. 두 작품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어느 작품이 좀 더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더 아름다워 보입니까? 자, 내가 한번 물어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어느 게 미켈란젤로 작품일까요?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하면은 사실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다빈치에 비해서 또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회화하면 원래 더 다빈치가 더 유명했던 거예요. 당대
당대에 근데 거꾸로 조각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미켈란젤로가 유명했던 겁니다. 이건 뒤에 한번 가보기라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뭐 조각가로서 제일 유명했던 친구는 미켈란젤로다. 이런 표현을 해도 여러분 최고의 조각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하나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리스 미술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미켈란젤로 안녕히 계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건 그리스 미술인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죠? 미켈란젤로인데 만들었다고 그래도 아무도 여러분 뭐예요? 의심하지 않겠죠? 발전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조각가가 만들어도 한번 보십시오. 이 얼굴의 표정들 아주 리얼하죠? 이 작품의 제목은 뭐가 되느냐? 자, 원래 요것도 이제 요거부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 그림이 발견될 때만 하더라도 요 팔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붙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이 팔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거거든요. 이 한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팔이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춘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켈란젤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만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요. 한번 가볼게요. 자, 넌 안녕히 가시고요. 자, 우리 친구는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림이 이제 제대로 나오겠습니다. 딱 보면은 미켈란젤로만 여기 딱 보시면은 그림이 그래서 딱 보시면 자, 우리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붙인 자국이 나오죠. 네, 미켈란젤로만 이렇게 휘어졌을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만 맞췄답니다. 그래서 왜 전체적인 조각의 역동성이나 표정을 봤을 때는 뒤틀려져 있는 것이 맞다라고 미켈란젤로만 맞췄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은 라오콘과 아들들이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Did you ever heard the 트로이 오브 전쟁? 들어보셨어요? 트로이가 어느 나라랑 싸운 거예요? 뭐 적국과 싸웠어요. 맞아요. 트로이는 적국과 싸운 거예요. 그냥 혼자 싸운 게 아니라 적국과 싸웠습니다. 물론 적국 이름 뭐 중요하지 않죠. 적국 이름 뭐죠? 네, 적국이 어디냐? 그리스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리스에서 특히 스파르타 동맹군,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군. 근데 내가 지금 말할 때 스파르타는 또 나중에 나오는 아테네랑은 좀 다른 스파르타인데 어쨌든 스파르타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과가 나오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그건 한번 뭐 기회가 될 때 한번 가보도록 부록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다고? 트로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뭐가 떠나요? 자, 뭐가 떠납니까? 목마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물러친 척 도망을 치는 거죠. 트로이 목마 갖다 놓고 후퇴한 것처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그 트로이 사람들이 논쟁이 붙는 거죠. 저 목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 거야? 아, 저거는 그리스 애들이 항복하고 나가면서 놓은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이니까 가지고 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라오콘만 반대라는 거죠. 아니야, 저건 적들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아마 간첩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목마를 불태우자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목마를 불태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죠. 왜? 이건 그리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부록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거기서 뭐냐? 아테나 여신은 어쨌든 그리스 편이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신이 둘이 있죠. 그죠? 오케이? 친구랑 전혀 이미지가 좀 반대되는 여신 누구 있어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있고요. 반면에 친구랑 이미지가 비슷한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테나는 여러분 어디 그리스 편을 들었고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어디 편을 갖다가 아프로디테는 그 트로이 편을 든 거거든요. 근데 목마를 갖다 이 라오콘이 불사르자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이겨요? 트로이가 이기죠? 그럼 그리스 편을 들었던 여신 누구는? 아테나는 화가 나죠. 그래서 아테나가 안 돼! 하고서 뱀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이 집어 던졌더니 그 뱀이 라오콘과 두 아들을 얘가 뭐 하자 그랬죠? 트로이의 목마를 불태우자 그랬던 우리 라오콘과 두 아들을 갖다 이 뱀이 감싸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갖다 여러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로이는 함락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굴 표정들 보십시오. 중세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금방 나오죠. 표정이 사라지잖아요. 중세 그림에서는. 근데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이 고통의 고난에 찬 아버지를 염려하는 자식의 눈동자, 뱀이 나를 감싸서 그 고통 트로이의 미래, 완전히 목이 제껴지고 근육 장난 아니죠. 갈비뼈. 제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생생한 이 팔뚝 박지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 팔 근육 한번 보세요. 이 뒤틀림이라든가 이 복근. 오케이? 이건 왜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현대 미술에서도 표현을 하더라도 더 잘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왜 르네상스란 말 뜻이 뭐죠? 문화적 무슨 주의란 표현을 씁니까? 복고주의란 표현을 쓰죠. 복고란 말 자체는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왜 돌아가고자 했는지
오케이? 그리스 미술 수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게 한마디로 이 작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끝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우리 그리스 미술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 미술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에서 아마 한 뭐 20만 년 뒤에 오케이? 우리 인류가 멸종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아마 개인적으로 더 높겠죠. 그러면 이제 외계인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인류라는 것들이 살았는데 인류의 미술에 한번 최고의 작품을 꼽아보자. 그랬을 때 아마 조각을 꼽는다 그러면 뭐 현대 조각을 꼽기보다는 아마 저는 이 작품을 더 꼽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 시대 때 미술은 뭐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더 보시면은 그리스 미술 작품인데 이거 여러분 딱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니케의 여신이에요. 니케의 여신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여신이거든요. 오케이? 화이팅! 승리의 여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게 요 뭐예요 이게? 보시면 요게 나이키죠, 나이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거 젊은 청년이요. 나이키 회사에 50불에 판 로고예요. 사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불 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키 로고를. 50불짜리입니다. 팔아먹은 친구 지금 어떻겠어요? 괜찮겠어요? 뭐 거의 병원에 가 있겠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사실 별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다 표현을 한 거죠. 니케 여신의 왜 이 로고가 나왔는 줄 알겠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요 동작을 뜬 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차거든요. 롤스로이스라고. 들어는 보셨죠? 그죠? 보지도 못했지만. 그죠? 그 앞에 있는 엠블렘이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팔이 없는 건데요. 이미 미적으로는 이런 여러분 한번 이거 크기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3m짜리입니다. 3m짜리에 이런 조화와 균형미를 갖다 이루어냈던 그리스 미술은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미술에서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현대 미술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이어지는 로마로 넘어가겠죠. 근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회화보다는 건축이 발전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로마의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 이제 가보시면, 그리스 가보셨나요? 자, 우리 그리스는 여러분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그리스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자 이제 제가 표현을 해보면은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태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제 발칸 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싹 돌아갔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지중해라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국가를 여기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자, 이 도시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전으로서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을 꼽죠. 그죠? 가보셨나요? 그리스? 그리스 가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면 뭐 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이제 전형적인 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뒤에서 철학을 배우면은 이제 이런 학파들을 우리는 무슨 학파라고 그러냐면 뒤로 가게 되면은 저런 건물의 형태를 하나의 스토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토아란 말이 쉽게 얘기하면은 열주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겠지만 주가 기둥주자거든요. 그래서 기둥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이런 기둥들을 높이 올리는 거죠. 이거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겠죠. 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불면 바람 그대로 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사는 건 못 되고요. 대신 문이 없죠. 이건 특징이.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당으로 주로 사용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까요? 왜? 이런 거 바라보면은 기본적으로 끝하고 끝이 있으면은 끝보다는 가운데를 갖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약간 이렇게 배를 갖다 부르게 한다 그러죠? 우리 동양적으로는 무슨 양식이라고 배워요, 저거를? 배를 갖다 이렇게 둥글게 하는 거. 배 흘림 양식이라고 그러죠? 왜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다 배웠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학생 같으신데. 예? 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학생 맞으시죠? 그죠? 예. 아니잖아요, 지금. 떨어졌잖아요, 대학. 자, 지금 학생은 아니세요.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 왜 저렇게 했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멀리서 보면요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균형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조화와 무슨 미를 추구했다? 균형미를 추구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안정적이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가늘어 보이니까 불균형해 보이잖아요. 오케이? 우리 여인으로서는 좋은 거죠. 허리가 털럭한 거니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놔야지 멀리서 봤을 때 이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배흘림 양식이라고 그러고 얘네 말로는 이제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그래서 사실은 요건 이제 양식은 도라스식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도라스식 양식이라는 건 여기를 갖다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느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도라스식 양식은 그리스 초기 미술로 아주 간단한 크게 이렇게 뭐
그 데코레이트한지 이렇게 꾸미거나 그런 게 적은 겁니다.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이 화려해지니까 꾸미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딱 봤을 때 파르테논 신전 멋있지만 굉장히 비실용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일단 몇 층이 없어요. 2층이 없죠. 그죠? 건물이라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2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사세요? 아파트 사시잖아요. 그죠? 2층이 있어야지 여러분 나오는 거죠. 몇 층이 있어야 되는데 2층이 없고 뿐만 아니라 기둥을 여러분 이렇게 다 박아놔야 되니까 안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어때요? 굉장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실용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건축에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로마가 건축으로 꼽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뭐냐?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로마 건축의 하이라이트는요. 우리 파르테논 신전이었다면 우리 로마는 이거 보시면 딱 나오죠. 로마의 제일 대표적인 양식하면 우리는 다 이걸 꼽습니다. 자, 뭐예요, 바로 무슨 뭐죠? 콜로세움이라고 그러죠. 자, 아까 거랑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네, 2층. 그래요. 2층이죠. 2층. 그럼 2층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데, 왜? 2층이 되기 위해서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요렇게 휘어져 있죠. 뭐다? 아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치가 등장을 해야지 무게중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야지 한층 더 올릴 수가 있죠. 이해가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친구 위로 올라갔어요. 친구 버티겠어요? 무너지시겠어요?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어쨌든 뭐예요? 무너지시겠지만 아치 형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무게중심을 갖다 뭐 하는 거죠? 흐트러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뒤에 이 콜로세움 나오지만 콜로세움을 떠나서 자, 더 잘 보일 수 있는 걸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걸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잘 드러나죠. 이게 사실은 이건 별로 뭐 콜로세움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 수도교니까 수도교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그 수도가 아니거든요. 파이프.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교라는 건 여기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뭘 즐겨 했습니까? 목욕을 즐겨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로마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이 선진국, 지금 문명화된 국가에서 사용하는 1인당 물 사용량보다 2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왜? 우리 국민의 행복을 갖다 나타냈을 때 1인당 GDP도 쓰지만 사실 GDP라는 건 또 우리 경제도 다 공부할 거지만 어떤 그 양적 지표만 되지 사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오히려 1인당 물 사용량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굉장히 대표적인 경제적 빈곤국가 아프리카 딱 가보면 1인당 물 사용량이 엄청 적잖아요. 근데 1인당 물 사용량이 더 많았었는데 바로 여기서 가지고 이걸 수도를 가지고 간 거죠. 물을 갖다 가져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치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요. 설계 기술이 뛰어나야 되죠. 돌자각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 금방 이해하실 텐데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죠? 이걸 설계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우리 딱 보시면 벌써 눈치채야 되는데 우리도 얼마? 한 8세기쯤 되면 뭐가 나옵니까? 석굴암 나오지 않습니까? 석굴암 가보면 거기도 아치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갖다 흐트러뜨렸다. 이렇게 우리가 국사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기술들이 나오니까 커다란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스 시대와는 다르죠. 왜? 그리스 국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가였지만 로마는 하나의 세계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국가에서 되는 많은 군중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건축 양식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요. 건축은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슬슬 그리스 로마는 한마디로 버텼지만 건축이나 회화적 양식에 있어서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것도 하나만 이제 더 보면 게 요건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 로마의 개선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로마의 개선문이고 요거는 자, 로마의 개선문이고요. 자, 너 안 따라오면 죽어버릴 거야. 자, 여러분 딱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긴 좀 그림이 틀리니까 맞추셨겠군요. 왜? 이건 여러분 파리의 개선문이거든요. 네, 나폴레옹 당시죠. 근데 이건 여러분 어느 시대? 로마의 개선문이거든요. 뭐 어쨌든 보면 이게 조명빨이 더 세서 그렇지 사실은 조명빨만 바뀐다면 어느 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개선문이다 우리가 구별할 수 없겠죠. 네. 나폴레옹 시대 때 개선문을 만들 때도 로마의 개선문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 수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 로마 미술은 이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미술이나 회화 건축에 있어서 끝났다라는 거죠. 그 후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모든 철학 누구 이후에?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은 철학도 이제 저는 다 공부하실 테니까 플라톤 이후의 모든 철학 우리 유명한 분석 철학자는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흰 대가리 쪽 그죠? 예, 근데 번역을 하면 근데 그 화이트랑 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든 현대 철학은 알고 보면 플라톤 철학의 주석 자세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아마 미술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현대 미술 근대 이후의 미술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회화나 조각은 이미 그리스 시대 때, 건축은 로마 때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찬란했던 문화가 어떻게 변질되어 나간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화려한 개선문들 바라보시고, 그래서 로마의 개선문인데, 자,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바라보시면은, 자, 딱 바라보고, 자, 우리 이제 한번 가봅니다. 얘는 여러분 BC 80년의 독재자, 집정관이겠죠? 네, 신라의 표정입니다. 아주 독재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뭐 우리가 누구 역사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뭐죠? 초대 황제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는 원래 처음에 무슨 정이었어요? 귀족정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건국사라는 이제 늑대에서 뱃속에서 나온 이 두 쌍둥이 친구가 이제 나라를 건국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로 출발돼 갔는데 어쨌든 로마는 초기에는 공화정이었다. 이제 황제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차이를 딱 바라보셨을 때 뭘 말씀드릴까요? 자, 봅니다. 사실은 황제도 독재자죠. 황제라는 건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하고는 좀 어이없는 거죠. 왜? 황제란 말 자체는 거꾸로. 여러분, 얘는 독재자지만, 이 당시에는 독재자지만 저 사람은 무슨 관이다? 집정관이거든요. 집정관이란 얘기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정이다? 볼 것도 없이 무슨 정? 공화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죠? 공화정이란 말은 동의어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중에게 있는 거죠. 민주주의란 얘기죠. 황정이란 얘기는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는 여러 명의 혼제예요. 혼제죠. 그 말은 뭐랑 동의어죠? 독재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일로 넘어올 때 맨 처음에 시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는. 당연히 케사르 또는 누가 돼요? 시저가 되지 않습니까? 시저가 여러분 뭐예요? 공화정이었었어요. 시저 때. 그러다 시저가 무슨 정을 가져가려고 합니까? 황제정을 여러분 시저가 나중에 괜찮아요. 암살당해요.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시저를 암살한 사람 중에서 누가 참가합니까? 시저의 양아들이 참가하죠. 그 시저의 양아들 이름이 뭐예요? 브루투스 아닙니까? 시저가 뒤지면서 뭐라 그래요? 혹시 벽에다 얘기하고 싶어? 벽에다. 시저가 뒤지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고 죽습니까?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죽지 않습니까? 오케이? 왜? 시저의 양아들이고 정말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브루투스마저 시저에다 칼을 담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 다시 공화정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공청회 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브루투스를 비판하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네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때 브루투스가 뭐라 그럽니까? 한글로 말을 쓸 리는 없겠죠. 그럼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I love Caesar, but I love more than the Republic of Rome. 번역되셨어요? 번역되셨어요? 번역되셨습니까? 뭐다? 뭐죠? 나는 뭐를 사랑했다. 시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시저보다 더 사랑한 게 바로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거죠. 난 시저를 죽인 이유가 시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저가 공화정을 붕괴시키고 황제정을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당시는 왜 로마는 여러분 황제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건 또 여러분 또 우리 배경 지식, 그것도 그냥 설명해 버릴게요. 자, 어쨌든 뭐가 되느냐? 로마가 처음에는 그리스를 무너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랑 전쟁을 합니까? 로마가 그 유명한 아프리카, 로마가 있으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태리 반도, 그 다음에 발칸 반도 씩 돌았어요. 여기 여러분,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가 되겠습니까? 카르타고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케이? 1차 카르타고 전쟁에서도 로마가 이기고, 2차 카르타고 전쟁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명장. 한니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니발이 코끼리 타고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코끼리 타고 돌아가고 로마 앞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난리가 났죠. 왜? 한니발이 보통 유명한 장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서 싸우니까 로마가 온통 공포에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네는 이겨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프리카누스라는 친구가. 한니발하고 맞짱 떠봤자 개박살 나니까 그러지 말고 어디 카르타고로 직접 쳐들어갑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누스가 여러분 뭐예요? 카르타고로 직접 쳐들어가니까 카르타고가 점령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한니발한테 연락한 거죠. 야, 돌아와. 그래서 한니발이 또 요번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여러분 BC지만 정말 세계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다시 제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띄워서 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으로 다시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냥 간단한 얘기로 해서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카르타고였는데, 다음에는 이제 색깔 좀 바꿔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한니발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 로마로 진국을 하니까
이 당시엔 여러분 아직까지 이름이 아프리카누스는 아니에요. 이름이 스키피오인데 이게 2차 한니발 전쟁이 되는 거죠. 2차 한니발 전쟁에서 이제 아프리카누스가 일로 쳐들어갔겠죠. 이렇게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는 카르타고가 누구 한니발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야, 코끼리 데리고 돌아와. 그랬더니 한니발이 알았어, 코끼리 데리고 돌아갈게 하고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쯤이었겠죠. 이제 스키피오가 한니발이 격투를 벌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니발이 패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걸 여세를 모아서 여기에다가 이제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에게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카르타고가 받아들이면서 2차 포에니 전쟁도 로마의 승리로 이루어지면서 로마가 실제로 지중해 모든 패권을 갖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권을 장악한 것 자체가 이게 뭐 승리의 결실이지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게 되죠.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게 되니까 거기다 대농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농장이라는 라티푼티움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은 그래서 스키피오한테 너가 참 잘했다 그래서 칭호를 아프리카 누스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땅이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 한니발을 물리친 스키피오가 아프리카 누스가 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농장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뭐 간단한 거죠. 대농장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보다 많은 노예를 갖다가 뭐예요?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를 갖다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어디 가서 이 당시엔 인력이 모자라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력과 토지를 요구하는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명한 시저도 어디를 지금 독일이죠. 게르만 가갖고 애들 갖다 때려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옛날 같은 자영농들이 붕괴되는 거죠. 대농장에 비해서. 자영농들이 항상 그런 거죠.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 무슨 층이 나와야 됩니까? 중산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자영농 중산층들이 붕괴돼 가니까 대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과 우리 나머지 노예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공화정의 붕괴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브루투스가 잠깐 막았지만 그 필연은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에서 본격적으로 귀족정으로 넘어갑니다.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아까 이제 그림으로 다시 가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여러분 보시고 좀 쉽지는 않은 건데 차이점 좀 찾아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내가 조그만 글씨로 해놨었는데 요거죠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화라는 거죠. 이 사람 독재자인데 원래 여러분 독재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독자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히틀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 그 밑에 문화를 담당했던 친구 이름 누구예요? 괴벨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괴벨스가 대중매체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그러죠. 히틀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다고 그럽니까? 옆에서 찍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밑에서 위로 올라보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만만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저 찍어보세요. 저놈과 위험이 근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잔주름 같은 거 가만 놔두겠어요? 다 없애버리겠어요?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학생들 맨날 하는 거 뭐 있어요? 그거 뽀샵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한번 뽀샵이 또 어디서 출발됐는지 그 영화에서 출발되는 건데 그것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뭐든지 하다가 다 저랑 다 하시면요, 다 나중에 뽀샵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뽀샵과 제임스 카메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어쨌든 그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래야지 이제 존엄과 이게 뭐라 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독재자지만 얼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잔주름이 다가 있죠. 이게 무슨 독재자예요. 독재를 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잘생겼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뽀드락지 하나 없죠, 이 자식. 그죠? 주름살 하나 없습니다. 그죠? 이 당시 필라가 있었겠어요? 보톡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은데 드디어 뭐가 시작된다? 미화가 시작됩니다. 자, 이 미화가요, 이제 본격적인 황제적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넘어가는지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보시면은,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코모도스 황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우리 뭐 헤라클레스가 나중에 이제 몽둥이 들고서 그 메두사 때려잡으러 갈 때 이 대가리에다 이제 가면 쓰고 가지 않습니까? 사자 가면인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가면 쓰고 가는 모습을 갖다 그대로 형상을 하고 있죠. 왜? 더 이상 나는 누가 아니다. 난 더 이상 누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뭐라는 겁니까?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인간의 고뇌라든가. 우리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건 사라지는 거죠. 우리 아까 한번 봤던 그림 한번 바라봅시다. 자, 우리 아까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피 우리 한번 봐보시면 금방 알지만 이
이 고뇌하는 인간의 얼굴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근심스럽게 사라지는 눈초리,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시간에 중세 미술에서 한번 확연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배제되는지. 오케이? 이제 인간이란 건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표정이 없잖아요. 네. 표정이 사라졌죠, 완전히. 헤라클레스입니다. 네. 근데 헤라클레스보다 여러분 더 센 신이 있잖아요. 하느님 아닙니까? 예. 콘스탄티노스 한세가 기독교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완전히 신성의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자,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죄송합니다. 일로 와, 비켜, 비켜, 비켜. 자, 여러분 딱 보시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모든 게 없어졌죠. 감정이 없어졌죠. 크기만 여러분 뭐가 되느냐? 이게 12m짜리입니다. 크기만 엄청 커지는 거죠. 네. 이 어떤 감정도 존재하지 않죠.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권위적인 눈동자. 그죠? 오똑한 코. 인간의 얼굴이 아닌 그 거친 게 아니라 완벽한 신의 얼굴을 한 모습. 이게 바로 뭐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네, 드디어 그리스 로마의 정신이 사라지고 중세 미술로 향하게 가는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미술이라는 것도 그 당시의 정치 체제와 뭐 말할 것도 없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거죠. 미술이 여러분 활짝 꼽힌 나라는요, 전제왕정은 없습니다. 전제왕정에서는요, 피라미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우리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이 나오는데, 어떤 누구도 만리장성 보고 미학적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후기인상파, 인상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예, 부르주아와 민주주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 나가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정리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한번 중세미술로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 잠깐 콘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때 우리 트로이 전쟁하면서 나왔던 우리 라오콘 그 얘기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배경 지식에서 그리스 로마 그 부분만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